그럼 사회보장학회 오후 세션 중에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준비한 특별 세션으로 돌봄 불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양난주 대구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의 양난주입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났던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큰 두 줄기 사업이 하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고 하나는 통합돌봄 사업, 이렇게 선도사업 8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배지영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질적으로 조사하신 내용이 발표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관계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배지영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배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를 통해서 살펴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고요. 저의 발표는 저희 이제 원에서 올해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대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에 기반해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우선 연구의 배경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가 수행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 결과로서 소개해 주신 대로 담당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담당자의 업무 수행 경험을 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현재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좀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좀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이제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설치하고 노인 중심의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2019년 6월부터 시작한 지자체도 있고 9월부터 시작한 지자체도 있긴 한데, 2019년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이제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선도 사업이 진행된 지 1년 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그 통합돌봄에 대한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던 곳에서의 독립생활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던 곳에서의 독립생활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주도형 모델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위해서 우선은 주거, 그리고 보건의료, 그리고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 서비스를 핵심 요소로 보았고요. 이 핵심 요소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시군구의 통합돌봄 추진단과 읍면동의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신 분들은 현재 16개 선도 사업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제 시군구 추진단 그리고 읍면동 통합 돌봄 창구 담당자가 되는데요. 그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16개 추진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2020년 6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총괄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팀의 이제 평균 4.2명 그리고 융합 서비스 팀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희망복지 지원단을 좀 전환해서 확대한 팀인데 주로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은 이제 총괄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평균 4.2명이라고 되어 있고 팀장과 그리고 간호직, 복지직을 같이 해서 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개 지자체당 평균 24개소, 그래서 총 384개소의 통합 돌봄 창구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배치된 인원은 734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20년 6월 기준 그렇습니다. 약간의 지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에도 통합 창구를 설치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좀 하게 된 더 그 실제적인 이유는 선도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선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부에서는 이제 사업 가이드, 사업 계획서 작성,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것을 표방한다라는 어떤 수준의 가이드는 제시했지만 보통의 여타의 사업과 달리 이제 업무 매뉴얼 없이 이제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면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의 어떤 단가까지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많았었고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의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도 요구에 따라서는 이제 경력직을 배치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신규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복지직, 간호직 같이 일하시고 또 신규직, 경력직 같이 일하시는데 사업의 방향, 사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해서 뭔가 아주 보통 일하는 방식대로 명확한 업무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혼란이 많았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 선도 사업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돌봄 체계의 구축이라는 것은 주어진 과제이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좀 기반해서 이 사업이 선도 사업이 마감되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본 커뮤니티 케어 선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정부 소속의 그 사회서비스국 중심으로 이제 케어 매니저에 의해서 지금 선도사업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정부가 다학제 팀을 통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 포함해서 이런 다학제 팀을 통해서 복합적인 요구에 좀 대응하는 방식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 제도 내에서 그 다양한 형태의 재가 서비스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케어 매니지먼트 자체가 이제 제도화되어 있고 케어 매니저를 개호 지원 전문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배치해서 실제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수립한 케어 플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케어 커뮤니티 케어 얘기할 때 일본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이런 곳에도 이제 배치가 되시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법에 의해서 좀 기본적인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험을 보도록 하고 연수도 하는 이런 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통합 돌봄을 하면서 실제 이제 일선에서는
이게 기존에 하는 사례 관리와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국내에도 이미 많은 공공 부분의 사례 관리가 이제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에서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통합돌봄 사업의 내용과 좀 유사하게 의료급여 사례 관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살펴본 바는 오늘 또 토론으로도 참여해 주셨지만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에도 지금 그 돌봄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통합 돌봄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을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결론은 교육체계 수립까지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 담당자분들 인터뷰를 기반으로 직무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을 기반으로 현재 이제 직무생 실태조사 진행돼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실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자주 수행되고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잘 수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발견해서 우선순위를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교육과정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이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 실제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을 FGI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을 좀 보시면은 복지직, 간호직 그리고 시군구와 이제 읍면동의 업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속별로 좀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지금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이제 보건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기간이 코로나 상황이 심화되어서 보건소 인력들이 거의 인터뷰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노인 지역과 장애인 지역에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실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통합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그 통합 돌봄 선도 사업에서 돌봄 대상자를 발견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다른 사업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자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도래자 전수조사 한다든지 이렇게 방문 상담하는 방식으로 발견하고 또는 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원이랑 협약을 해서 협력 의료기관에서 실제 대상자분들을 의뢰해 주시면은 대상자로 발굴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또 하나 독특하게 건보공단 데이터에 기반해서도 돌봄 대상자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실 만한 분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읍면동에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근데 모델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실에서 작동은 뭐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또 그 공단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는 것도 그 개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개인 정보를 다 또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막상 그 데이터를 받아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굴 과정을 거쳐서 초기 상담을 하게 되고 초기 상담 한 이후에 동 단위로 이제 사례 회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 상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복지직으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진행을 하시지만 신규직인 경우에 특히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간호직의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익숙하던 어떤 병원 환경에서와 같이 뭔가 이렇게 자료가 제공되고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직들이 기존에 수행했던 초기 상담과 어떤 그 유사한 형태로 그 간호직이 느끼기에는 어떤 자료 없이 대상자가 될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간호직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 이렇게 초기 상담 이후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 선도 사업 지역에서 지역 케어 회의라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케어 회의를 시군구 단위에서 또 진행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바는 여전히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엔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사업에 막 투입된 이제 신규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서비스가 한 30개 있고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그 서비스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우리의 대상자에게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되게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연결하고 간호직의 경우에는 직접 제공도 합니다. 그래서 방문 건강 관리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서비스를 보통은 이제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연계해서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했다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 기관과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 부분인데, 사실은 종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차이들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기존의 사례 관리에서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은 종결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좀 비교적 명확하고 이제 좀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 통합돌봄 사례 관리의 경우에는 종결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결은 안 하는데 계속 대상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노인의 특성상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버겁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그 대상자들을 충분히 이제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이 일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0개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판단하는 이분이 정말 그 통합 돌봄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 실제 이 업무만 전담해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속한 그 읍면동의 상황, 특히 이제 면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지행정과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 돌봄 팀에 배치돼서 정말 그 업무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전담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도 분명하고 이분에게 서비스 연결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 서비스가 없어서, 연결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 만들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지만 실제 그 방문 의료라든지 한방 치료 이런 부분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막막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의 업무 수행 경험을 좀 살펴보면은, 시군구는 여기 보시면은 초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집단
다 모아서 인프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람 만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업 초기에 이 선도 사업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협력 구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뭐 개인기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사실 지금 지역사회에서 연기 협력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은 사실 개인기 개인의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공유되고 있는 바인데, 이 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에 세팅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다음에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읍면동 창구 직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획이라든지 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역 케어 회의도 단계를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케어 회의를 하는데, 사실 지역 케어 회의도 이상적으로 잘 된다기보다는 그 뭐 지금 구조에 따라서는 그 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린 융합 서비스팀,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기존의 통합 사례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경우에 사실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업 평가 부분을 보통은 이제 외부 연구팀의 용역을 주는 형태지만, 무엇을 우리 지자체의 사업 효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군구 추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복지직과 보건직이 같이 일하는 구조이고, 그래서 하던 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로의 영역을 좀 더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접근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대상자를 볼 때 주로는 소득과 재산, 그러니까 특히 복지직에서는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본다라는 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점이죠. 이제 그 부분이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 병원 가실 수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갈등을 겪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 돌봄 사업이 갖는 다른 기존의 사업과 좀 다른 특징을 여쭤보았을 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돌봄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체계 가운데서 특히 이제 보건의료와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보건의료와 연계하는 부분을 기존과 다른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 시설에서 재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선도 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가능할까? 그리고 현재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재가에 충분히 계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발굴해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과 연계 협력 부분, 워낙 뭐 복지직들에게 요구되는 일이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인 좀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성과라고 한다면은 중복이나 누락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좀 발견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시군구의 경우에, 시군구에서 통합 돌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총 한 7가지 정도의 어떤 영역에서 7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이런 과업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계속 뭐 연구진 논의 그리고 자문 등을 얻어서, 예를 들면 교육과 홍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 좀 많이 주셔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교육과 홍보를 좀 저희가 사업 총괄 관리에 넣었다가 따로 하나의 영역으로 좀 넣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홍보라든지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같은 부분이 기존의 어떤 해오던 부분보다 더 확장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지역사회 자체가 그 부분에 함께 역량이 증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시군구 추진단 역할이 조금 더 요구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 7개 정도의 영역에서 역할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초기 상담,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관리, 모니터링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고 그 외에도 각종 어떤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정적인 처리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 동단위에서도 읍면 동단위에서도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거는 시군구에서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독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직무 모델을 시군구와 읍면동 중심으로 좀 만들어 보았고요.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의 과제를 한 3가지 정도, 네,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던 곳에서의 노후, 그 살던 곳에서의 어떤 그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어떤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와 협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역시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직도 개인의 역량에 좀 기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민간 기관과 그 소통,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이 문서 형태로 될 수도 있고 회의의 형태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매뉴얼이랄까 그런 문서도 이렇게 좀 공식화한달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해서 그 지역 연계 수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퇴원 지원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잘 작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 나오지만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해주는 그 상황을 이제 개인 그 시군구 담당자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공무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선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지금 내년에 사업이 종료된다 그러면은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은 드시는데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또 혼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안하신 분도 계세요. 바우처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가려면 일정 부분 본인 부담이 반영되는 형태로 제도 서비스 급여를 좀 세팅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 주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16개 선도 사업 지역에서 포괄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게 종료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우선은 11월 4일 날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국화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장기요양의 급여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부터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았으니 좀 답을 이제는 내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저희가 앞에서 뭐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도 보긴 하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이 케어 매니저 역할을 시군구의 읍면동 담당자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업무를 현재 이 업무만을 위해서 새로 채용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갑자기 발령받아서 이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더 많은 새로운 역량을 요구받게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잘하고 싶어도 실제 그 업무가 조정되지 않아서 그 팀 내에서 아까 보셨지만 팀 내에서 내가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오래된 이것도 오래 고착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한 개 과만 넘어서도 서로 잘 공유되지 않는 이런 부분 뭐 부처별 뭐 칸막이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사례도 나오지만 맞춤 돌봄 같은 것 그러니까 올해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게 맞춤 돌봄을 다른 데서 하면 이게 또 조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이 사실 이제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조정해 나가는 건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조정되지 않고 맡겨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실제 이런 전문성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제 이 업무를 이분들에게 계속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런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업무 조정 이야기에서 이제 간호직 공무원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그 간호직으로 충원되시는 분들이 많이 배치되시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역할이라는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가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읍면동의 그 복지팀 안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적절히 수소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보건소의 방문 건강 관리와 역할의 구분에서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 요구와 관련해서도 간호직으로 일하신 분들과 복지직 간에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방식에서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우선순위를 뽑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 요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통합 돌봄이 결국 보건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정말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인터뷰에서 좀 나온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 과제는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저의 이제 연구자로서 저의 질문은 정말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현재 통합 돌봄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구조적으로 좀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 직무 분석이라는 걸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대단히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를 하시는 거라서. 근데 이 통합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창의적인 역량도 요구되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 아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역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개인의 사명감과 역량에 기대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의 이제 고민은 어떻게 좀 이분들의 전문성 개발에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을 통해서 돌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의 조정 어디까지 그 권한과 책임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통합 돌봄 사례 관리와 통합 사례 관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이 비교를 통해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듣지 못했는데 네. 충분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는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하는 일이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교육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 커리큘럼들을 발전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실무를 맡으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배지영 교수님의 연구를 출발한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이제 큰 이렇게 꼬리를 잡아당기다 보니까 뒤에 엄청 큰 게 딸려 나와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부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체를 찾아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같은 지점에 있거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방식으로 우리 사회 서비스, 장기 요양, 그다음에 사실은 보건의료는 그 전부터 그랬고 이런 게 모두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통합적인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뭐 학계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다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통합의 범위와 내용과 방식과 이런 부분은 지금 막 그냥 각계약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각계약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현장에서 오신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두 분인데요. 이제 한 분은 건강보험연구원의 지역기반 의료연구센터장이신 유혜정 센터장님께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복지교육센터장님인 이수진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차례로 10분씩 토론을 들을 텐데요. 유혜정 센터장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통합급여,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도 깊숙이 관여하셨고 그 외에도 보건과 그다음에 장기요양에서의 결합 지점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일본 전문가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좋은 토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유혜정 센터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연구원의 유혜정입니다. 양난주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토론이 되어야 될 텐데, 네, 걱정이지만 오늘 그 배지영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셨던 내용을 좀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몇 가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냥 제 의견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규양,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장규양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한 달 전에 그 저희 연구원의 통합돌봄 연구센터인 지역기반의료 연구센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통합돌봄과 장규양을 이제 같이 연결하는 작업들을 사실 요즘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통합돌봄을 바라보는 관점,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의 한계점,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돌봄 이슈가 이렇게 최대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엔 전 굉장히 반가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누군가의 일부 노인의 그리고 일부 어느 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앞으로 시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돌봄을 논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좀 사실은 환영하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복지부가 여러 가지 통합돌봄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점과 실제로 들여다보니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의 선도 사업이나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사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의의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각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의 확충, 뭐 제도적인 확충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을 들여다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욕구가 있고 부족한 서비스가 있더라. 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16개의 선도 사업이 준비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 내용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저희 이사장님께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전 국민 돌봄 보장으로 가려면 그러면 그것들을 앞으로 우리의 제도권 내에서 보험급여에서는 어떻게 방식으로 가꿔서 갈 것이며 그럼 지자체 사업으로는 또 어떤 것을 남길 것이며 그럼 지역의 주민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커버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젠 다음 단계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해왔던 선도 사업에 올라오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도화에서 고민이 돼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통합의 논의를 처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보건복지 연계는 늘 과제고 사실 복지 쪽만 해도 사실 희망복지 지원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면서 통합 사례관리라고 하던 없는 개념을 만들고 이러면서 사실 복지 내에서도 통합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던 희망복지 지원단의 책임과 권한이 뭐냐 그리고 뭐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럼 어떤 대상자를 주요 초점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번에 통합 돌봄을 들여봐도 그때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죠. 근데 그런 부분에 플러스 이제는 돌봄을 하다 보니 보건의료, 주거 이슈까지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또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건드려야지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춘숙 의원님 쪽이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을 발의를 했으니 이제는 그 발의된 내용을 갖고 사실 각 세부단에서 또 어떤 이제 후속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돌봄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장교양을 계속하면서 해왔던 게 사실 통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장교양의 등급을 받고 제가의 이제 월한도의 범위 내에서 요양, 목욕, 간호, 주간, 단기라고 하는 5가지 유형을 분절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만성 질환을 몇 개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거의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 요양 서비스만 거의 100%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이분들의 에이징 인플루언스가 가능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갖고 2016년부터 한 3년간 통합제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고민했던 내용이 이번 통합 돌봄을 하면서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이제 길긴 하지만 결국에는 통합제가 갖고 있는 가장 시범 사업 때 해보려고 했던 문제도 통합 돌봄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통합 돌봄도 결국의 문제는 이분들이 원할 때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대상자가 장기요양의 욕구가 있는 굉장히 ADA상의 문제 이제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분이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그 생활 지원 서비스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느냐라의 문제의 차이점이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장교양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번 방문했을 때 하루에 가서 한 번 방문해서 3시간만 이제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뭐 이런 문제들, 사실 식사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설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영양 관리가 안 되고 LDL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 요양보호사가 좀 그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케어 매니저가 없다 보니 방문 요양만 쓰는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본인이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체계의 개편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통합제가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제가 기반, 그러니까 뭐
기관 기반,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사실은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워크를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그 시간제의 수가가 아니라 월정액 수가 안에서 이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를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으면 가는 날은 주야간 보호에서 케어를 받지만 안 가는 날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집안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인력 기반은 좀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노력이었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본사업으로 못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수가 체계 안에서는 사실은 다회수 방문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어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제도적 여건을 기반할 것이냐 그때 고민했던 게 결국에는 아까 그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기관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보고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이 거점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를 결국에는 그 총괄 관리, 뭐 장교양의 재정, 왜냐하면 장교양 대상자가 장교양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기타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는 공공이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 공공에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역할을 같이 할 거냐라고 하는 그 협업 구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이다 보니 의료에서도 뭐 꼭 간호 처치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건강 관리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 간호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이슈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그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실 우리가 분절화된 서비스를 이미 십몇 년간 이 보호자들께서 다 쓰셔왔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의 수요자인 이 수급자와 보호자 이분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인식 제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같이 일해야 되는데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사정도구가 필요하겠다. 거기에 따른 케어 플랜을 짜고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기반이 돼야 이분들이 같은 시각을 갖고 그러니까 보건의료의 같은 전문성을 갖고 통합된 인력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융합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 기관 내에서 만들어줘야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본 사업으로 가지 못해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통합돌봄이 됐는데 적어도 장교양 대상자가 이 통합제가 서비스만 받아도 그 요양 이슈는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만 간다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본사업으로 못 가고 지금 여전히 예비사업 단계에 있다 보니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마침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을 국토부가 고령자복지주택 2.0을 발표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주택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장교양 서비스를 이 주택하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와 복지부가 같이 협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장교양도 지금의 재가급여 모델 가지고는 주택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통합제가 기반의 주택형 서비스 모델을 또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서 좀 통합제가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의 키포인트들이 통합 돌봄에도 같이 녹여진다면 이것들이 또 하나의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슈에 또 하나의 또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아닐까. 큰 내용들은 많지만 사실 그 세부단의 각 서비스와 제도화에서도 이걸 어떻게 그 통합의 방향성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고민해보고 검토하는 거는 아마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을 배우고 그다음에 결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특이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의 자체 재정으로 통합돌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지자체 서비스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서울시죠. 돌봄 SOS 사업이 그건데요. 아마 이수진 센터장님은 그 돌봄 SOS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제로 하는 돌봄 매니저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총괄하신 걸로 아는데 다양하고 재밌는 많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교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시 복지재단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교육센터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토론회에 학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배지영 교수님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이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참 핵심 키워드.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 설계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선도 사업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갖고 계셔서 그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존경하고 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돌봄 서울 SOS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시범으로 해서 다섯 개 구에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인력과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한 8개 구를 더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25개 구를 그냥 다 확대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제 우선은 기간제로 해서 먼저 투입을 하고 지금 채용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할 계획이 있고요. 어쨌든 25개 구를 전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저희가 서울 돌봄 SOS센터 교육과정 설계하고 시범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설계하는 게 매뉴얼이 저희는 그래도 동시에 나오긴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설계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지역 그 사회 통합 돌봄도 이제 그 모델을 스스로 개발하기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라는 전문가들의 집단이죠.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기하고 고민하고 또 뭐 보건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이제 복지라든지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 인력의 업무 분장부터 어떻게 할 건지 수기를 하는 추진위도 만들었고 또 구의 추진 지원단 그리고 이런 뭐 저희 재단에서 저희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돌봄 지원팀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설계하고 진행해주는 이제 그런 그 팀을 만들어서 함께 TF로 많이 소통을 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진행해가지고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들어서 이거를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많이 했었었는데 거의 뭐 시민들이 90점 이상 나올 정도로 요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높고 동에서도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 근무하는 인력 안에서도 그런 걸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이 교육과정 설계하고 시범 교육을 운영하면서 그 단순히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이나 철학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했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위라든지 이런 설계하는 쪽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아까 그 말씀하셨던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단순하게 내가 이제 서비스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배지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직무에 대한 그런 그 구단위, 그다음에 동단위에서의 직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말 체계적인 부분으로 직무가 나오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직무 모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역량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배지영 교수님께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동감을 했습니다. 앉아서 들으면서 회복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특히 더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간호직과 이제 복지직에 대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 하게 교육이 꼭 들어가야 되고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을 좀 준비를 하면서요. 뭐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배지영 교수님께서 고민하신 논의 과제가 몇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도 많은 같은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약간의 이제 해결점을 조금씩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의 인식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사업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사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종료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 구축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어서 지역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돌봄이라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고 사실 지금 딱 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서울도 그 대상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고 저희가 당초 얘기할 때는 보편적인 부분으로 먼저 설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쨌든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서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지원단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 모니터링 해주고 어쨌든 그 체계를 구축해주는 지원 체계를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 사업의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까지도 이제 요구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주셨는데 사실 복지사들은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역량을 저희도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알았지만 사실은 직무 중심으로 조금 설계를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량을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한두 시간 했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의사소통 달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 기관들하고 만나고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진행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계속 만나야 되는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의 기관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부딪혀가면서 개원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요.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돌봄 사업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 사업이 단순하게 사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고 사업이 아니라 이게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거를 깨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와 제도에 대한 정비와 조정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공백 사각지대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 요양 신청을 하셨는데 심사 완료까지 공백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걸로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를 이제 일시제가 서비스를 지원하면 이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그 부분이 사각지대였는데 그리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이신 분들이 들어와서 중간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 동해에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협업하는 구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 읍면동 복지사업도 이제 그동안은 돌봄 서비스 분야가 계속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와 통합
그 돌봄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같은 경우에는 돌봄 매니저는 사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사례 관리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조금 포커싱 해가지고 이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통합 사례 관리라든지 정말 사례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 계시는 사례 관리 담당자에게 이관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제 생각엔 더 느리게 가야 되고 지역과 소통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하고 기관들,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철학과 가치를 우선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더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들이 되게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사실 돌봄 사업들, 돌봄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공자로만 등장하지 않고 사업의 주체로 같이 지지받고 격려받고 이 사업 설계 보완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의 아주 자세하고 알찬 토론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다시 이제 발표를 하신 배지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어떤 설명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이나 아니면 코멘트하실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교육을 먼저 또 많이 진행해 오셨던 경험들을 공유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저의 생각이 좀 많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의 아무튼 계속되는 고민은 그 지역 사회가 이제 돌봄 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실제로 이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조정 그래서 지금 서울의 예처럼 그런 사례 관리는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유했지만 실제 지난 10년간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해 오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과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계속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도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아주 그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가치 이런 거는 참 지금까지의 교육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담당자의 역량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적인 역량을 높이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의 복지기관들도 다 포함되는 그리고 보건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좀 교육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사실은 남겨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도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재량을 주고 다양한 것들을 욕구와 서비스를 발굴해라 이렇게 이제 발굴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이런 사업이 될 텐데요. 이전에 없던 것 중에 뭐가 생겼을까? 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기요양에서 받던 재가 서비스의 불충분한 부분이 뭔가 이걸로 새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생겼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어떤 욕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가 이용자들에게 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수급 자격만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신청만 공공이 접수를 하고 수급 자격만 우편으로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서비스를 실제로 찾아서 받는 거는 이용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창구에서 뭔가 필요가 있으면 이게 무슨 필요인지 모르는 분들도 일단 가서 설명을 하면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확실하게 연결해 주는 것까지를 하는 이런 이제 돌봄 창구가 공공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규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공무원의 역할, 휴먼 서비스의 공급을 해주는 실제로 이런 그 공무원의 여기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옛날과 같은 관료제 모형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인재상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돌봄 복지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궤적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많이 시도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배지원 교수님처럼 코로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시고 고민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먼저 고민했던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 하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덕분에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추가적으로 또 꼭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충분한가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시즌 2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저희 세션은 한국사회보장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이제 그 세 세션 중에 두 번째 세션입니다. 하나의 세션이 더 남았는데요. 세 번째 세션은 OECD 사회지표 동향에 대한 세션이 될 것이고요. 이 세션은 4시 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이 공간 환기하고 정리하고 다음 세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돌봄 불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응해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